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2,300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늘 배당락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연말장 두렵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남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2022년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 2023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 한 해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배당락. 이게 매년 배당락 이러면은 그날 주가 훅 빠지고요. 그 전날 이제 물량이 또 막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배당락에 대해서 김 대표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식 투자라는 어떤 제도 하에서 회사라고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네. 저희가 이 정도 장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이문을 남겼는데 이 정도만큼은 주주님의 몫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드리는 일종의 이제 보너스 개념이죠. 그걸 드리는데 그 이제 아무리 봐도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날 전날까지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주고 그 다음 날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기준일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어제 기준이 된 건데요. 어제까지 사거나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배당을 주는 대신에 오늘 그 드린 만큼 내년 한 3, 4월 주주총회 이후에 드리게 되는 금액만큼에 해당되는 만큼 한 주당 가치를 빼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배당락이라는 제도가 이제 작동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내년 3월에 주총을 통해서 배당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정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오늘 배당락에는 그 정도 퍼센트가 빠지고 막 이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그 배당을 줬던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미리 네. 좀 떨구는 거고요. 그 오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1,000원 주던 회사가 갑자기 10만 원 주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럼 매년 오늘처럼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집니까? 배당락이면 계속 떨어져왔죠. 요맘때 그러니까 폐장일 전전날 기준과 전날 사이에 배당락이라는 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이 조금 더 증가되거나 배당 성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낙폭이 해마다 조금씩 커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럼 오늘 요 정도 퍼센트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지금 장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 기준일 때 작년도 이맘때 배당락이 1.3% 정도가 나오는 게 비슷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2.1~2% 정도 빠졌으니까요. 어저께 미국 시장 좀 테슬라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서 약보합 예상에다가 한 35포인트 정도 좀 빠지는 거 감안해 보면 제가 오늘 시장에서 추가 하락된 부분은 약 15포인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다? 평상시대로면 약보합 정도 시장이라고 추구하고 말 텐데 배당락이라고 하는 30여 포인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제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어제까지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3월, 4월 중에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몰래 이렇게 통장에 들어올 테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걱정이죠. 매년 12월 달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12월장은 없다. 이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파생 시장에서 한번 가져놀기에 참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분기마다 좀 바꾸던가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어제는 대주주 무슨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막 나와. 그리고 개인들이 막 팔고. 오늘은 또 보니까 기관하고 외인은 팔고 개인들이 또 막 사고. 이게 매년 되풀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옵션 주간 옵션이라고 있어요. 위클리 옵션. 요것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서 또 이제 외국인들이 그 파생 시장에서 포지션 맞춰놓고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개인 투자가들은 이유 없이 또 빠지고 한번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올해 또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위클리 옵션에서의 포지션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저래 손볼 게 참 많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다. 제가 궁금해서 네. 좀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 얘기하기 전에 한번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올해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한파입니다. 이 뭐 반도체뿐이겠습니까? 그 네 차례 금리 인상되고 이러면서 전 섹터가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섹터들이 울고 웃고 이랬죠. 근데 주로 웃은 건 없고 우은 게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섹터 꼽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안 힘들었던 게 별로 없었던 네.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2차 전지 주식까지 이제 최근에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와버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올해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던 섹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만 계속했던 섹터가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하고 그다음에 PF 문제 터지고 하면서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떠나가지고 이제 생존의 이슈까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다 나왔던 거는 이제 바이오 섹터, 뭐 상장 폐지 이슈부터 시작해서 횡령, 분식, 뭐 그리고 또 논문 조작 이슈까지 해가지고 뭐 올 한해는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정도가 좀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2022년 지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올 한 해만 8조를 팔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외인이 전체로 판 액수가 8조라는데 삼성전자가 8조면 거의 삼성전자 다 판 겁니까?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도 거의 탑급의 이제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은 이제 긴축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던 해였고 웬만한 돈이 되는 것들은 좀 팔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만만하게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데미지 없이 팔 수 있는 주식을 찾다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기 마련이었고 특히나 뭐 일곱 개 쪽에서 그런 또 일종의 선동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업황을 이제 과대 불황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팔고 나서도 충분히 잘 팔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사실 이미지 메이킹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에도 반도체 겨울 온다. 겨울에도 더 추워진다. 계속 이러고 앉았으니 내년도 업황도 하반기나 될까 말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는 주가랑 별개로 업황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거든요. 또 그에 맞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다 생산 물량을 줄이거나 장비 발주를 대폭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움츠러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업황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들도 지금 큰 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2022년에만 34%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 어렵네요. 네, 기술주 진영은 다 어렵죠.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11%가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뭐 애플도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비단 대한민국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술주는 피하자. 이게 무슨 고정관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수급상 이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공식을 벗어나가지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데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이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쪽의 소비는 지금 다 봉쇄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동결의 시기가 어디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두 번째로는 중국은 분명히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거예요.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그 시기를 한 번에 이제 펜트업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또 이제 기술주, 대한민국 반도체는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나리오지만 주식시장의 생리상 6개월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또 그 시점을 가지고 또 주가는 턴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이렇게 수급상 그리고 대내외
악재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반도체 쪽은 매우 추울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이제 장기적 관측으로 본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각국 정부가 또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될 것인가? 다들 얘기는 하반기쯤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당장 이제 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반도체 쪽은 다 빼고 그냥 다른 걸로 담습니까? 이거는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56,000원대 마감이 됐는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체력 같은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5만 원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항상 고포에 사서 고포에 팔고 저포에 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경기가 좋아가지고 숫자가 계속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거꾸로 숫자가 이제 예상치 같은 것들이 꺾기 시작해가지고 어려워질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추정 예상 영업이익이 76조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24조 원까지 지금 줄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업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적자가 났고 하이닉스 역시 지금 4분기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내년도 2분기 이때는 반도체도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상으로는 얼추 바닥권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DDR5 관련해 가지고 사파이어 래피즈가 1월 10일 날인가 출시가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디램 수급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중국이 지금 소비를 거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그 스마트폰 재고들이 좀 누적돼 있었던 게 올 12월 말이면 거의 이제 다 소진이 된다라고 다이오 유덴 측에서 MLCC 그 시황 설명을 하면서 한번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역시 수요가 좀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팔더라기보다는 조금씩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땐 사서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 베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주가의 탄력성은 빠르지만 그 현재는 경기 긴축기고 여전히 좀 수축기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빠질 때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고 나중에 경기가 돌아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에 있었을 때는 그때 가서 하이닉스를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시는 쪽보다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담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여기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딱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엔데믹 그리고 리오프닝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이것도 이 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2021년에 바이오 날랐잖아요. 근데 2022년 올해 바이오처럼 또 속색인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죠. 일단 올해 바이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연초에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의료기기 업체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한번 있었고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3월달에는 셀트리온 분식 이슈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좀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지금 거래가 재개됐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 또 상장 폐지 이슈가 나와가지고 또 투자임을 좀 위축시켰던 것도 있고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그 알츠하이머병의 실제 그 원인이 아니다 논문 조작이다 해가지고 또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또 급락을 한 바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투여가 돼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하는데 좀 애를 먹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하락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그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고점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해 가지고 상단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뭐 6% 7%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야 5%를 살짝 넘는 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하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현재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그 빅딜을, 그러니까 빅 M&A를 하나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시애틀 제네틱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바이오 회사를 그 머크가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임상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또 한 가지 좀 본격적으로 좀 중국도 오픈되고 하게 되면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환경적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글로벌 신약 트렌드를 좀 지켜보니까 내년에 아마 연초로 예상이 되는데 레카네마비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이제 결과 최종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마브를 먼저 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이건 사실 상업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워낙에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 거는 지금 이제 임상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이 이쪽이 아니다 기다 말들은 있긴 하지만 효과는 이전 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날 경우에는 역시 뇌질환 관련된 치료제 쪽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머크나 모더나가 그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대규모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 mRNA 쪽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한 걸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암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내년 말쯤에 이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올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mRNA 쪽 이슈들 국내에서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중항체 임상 그 1, 2상 결과가 이제 생식기암 관련해가지고 곧 나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립니다. 미국 시장이. 휴미라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만 마켓 규모가 2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합쳐가지고 약 35조에서 40조 되는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부장님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자료 그림 나가는 거 보니까 오늘도 주가가 좀 올랐어요. 반응을 좀 했던데 이게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오르는 게 중국 영향 아닙니까? 중국 봉쇄 풀고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좀 꿈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라는 이제 큰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팬데믹 상황에 이제 놓이면서 관련되는 뭐 진통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항생제 관련된 수요가 많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기대값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시 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뭐 의약품과 관련된 원료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저거 다 쓰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약품 원료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범의약 또 우리가 2, 3년 전 한번 겪었던 그 코로나 때 난리 났었던 그 섹터들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진단키트라든가 하다못해 음압병실 관련주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잠깐 올라가는 건 중국에서의 특수 효과가 약간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살포시 있는 것이고 앞서서 우리 이용 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여기도 이제 규모가 커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제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0여 개 정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그래도 고개를 드는 녀석들 보면은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암 백신 관련주라든가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진단이라든가 치료제 관련주 아니면 JP모건 나갑니다. 이렇게 초대받았어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올해 실외에서 마스크 벗으면서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그때 반짝했어요. 그리고 계속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느 틈엔가
저희도 방송에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봉쇄를 풀고 이러면서 다시 리오프닝주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진리를 찾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는 끝나죠.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렸습니다. 점점 감기처럼 바뀌는 거고 그 치사율과 치명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에 불과해요.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중국도 지금 집단 면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유일한 국가였거든요. 2023년도는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 될 건데 세계 최대 소비 대국이 정상화됩니다. 3년 동안 막혀있던 게. 그럼 당연히 보복적 소비라는 이름으로 그 소비 패턴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람 많은데 더 갑니다. 그쪽은. 풀리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섹터를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고 소외받았던 그 섹터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요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네. 다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 대표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중국 관련 소비재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장품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화장품 중국 사람들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 대한민국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항공을 통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화장품, 지금 항공, 네, 면세점 이런 것도 많이 면세점, 있을 거고, 예. 항공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 들어오면 호텔 카지노 가야 되겠고요. 카지노, 또 의류, 옷도 입어야 되니까. 네. 예. 뭐 중국 소비재 쪽은 정말 포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기존의 브랜드사가 성공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중국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확 달라졌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중국만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우리 싫어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원하거든요. 근데 품질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OEM, ODM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 중국 통이에요. 네. CNC 인터내셔널, 거기서 색조 화장품, 리스텍 진짜 많이 바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 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호텔 카지노, 중국 사람들 카지노 좋아하잖아요. 네. 네, 마작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죠. 시타. 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K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이제 일대를 잡고 있고 여기 다크호스가 하나 떠올랐어요. 코로나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제주 드림타워, 하얏트 호텔이죠. 네. 제주도도 많이 간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3개 정도의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유상증자 이슈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합병은 뭐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당연히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또 의류 업체가 F&F. 요것도 이제 한번 또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신라홀딩스 중국에서의 명품이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3배 비싸게 중국에서 판매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재기 2019년도에 필라 많이 사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해 보면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중간에 이제 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하셔서 네. 아시아나항공은 뭐 저 중국 노선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합병이 되면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합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한항공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 부채를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갚아줘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도 이제 둘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이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부채 때문에 영업이익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1 환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외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대한항공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시집 가고 나서
가벼운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그 지금 가치가 1조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럼 슈팅이 나오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관계에 대해서? 베타 효과는 아시아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렇습니까? 예,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데요. 이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느 걸 담아야 되는 건가 아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자체 브랜드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브랜드 화장품은 예전만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를 보면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이런데 아모레나 이런 게 가더라고요. 네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중국 사람들 고급 브랜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중국 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리오프닝 이슈에 의해서 네.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낙폭이 좀 크다. 이제 큰 거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온 데다가 네. 아까 이영락 대표님도 뭐 저 중국 사람들도 한국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중국 싫어하기는 80%가 싫어한다고. 글쎄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 뭐 어찌됐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네. 지금 현재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이 현지에서 지금 OEM, ODM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을 해준 제품들이 사실은 또 그 LG라든지 네. 이런 쪽에 또 납품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에도 다 납품이 되다 보니까 이 퀄리티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인들은 중국 제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효과를 갖다 결국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쪽 OEM, ODM 업체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고 사실 화장품 주식들 막 급등한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중국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하면 뭐 밸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이제는 좀 지난 얘기가 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중국의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여전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색조 화장품 쪽이라든지 OEM, ODM 업체 쪽 이런 쪽을 오히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병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케이스. 이쪽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에도 납품을 하지만 중국 업체에도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요. 1인당 GDP가 1만 불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1990년대 초반? 그 중국이 지금 이제 1만 불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때 두 가지 산업이 크게 성장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이랑 화장품이에요. 네. 우리 1990년대 초반에 TV 틀면 뭐 코리아나 뭐 이런 화장품 네.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장품 산업은 중국에 털을 두고 있으면 극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면세점 사업이 잘 될 건데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요. 인천공항인가 어디에 면세점 사업권을 가지고 네. 호텔 신라하고 롯데하고인가 엄청 치열하게 싸웠죠. 네. 그러다가 아마 신라에 그게 돌아갔나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 손해를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 이제 면세점이 터지면 그럼 호텔 신라가 또 가는 겁니까? 뭐 사실 어제 오늘 보니까 호텔 신라 아주 견조하고 좋은 많이 올랐죠. 나오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많은 섹터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좀 얘기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 부분도 살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진다고 했을 때 중국 관광객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뭐 거의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기에 환자가 많이 나왔다는 좀 뭐 그런 결론도 좀 있었기 그 기억나네요.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중국 당국에서는 발표를 하루에 몇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콩의 어제 신문 보면 4억 명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3,700만 명씩 걸리고 있대요. 물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굉장히 가속화시켜서 춘절 전까지 웬만큼 다 걸리고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빨리 마련될 확률도 높습니다. 사실 맨날 몇십만 명씩 걸려갖고선 14억의 인구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몇 천만 원씩 걸려주면 네. 일주일 뒤면 일단 면역 효과가 생긴다고 보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좀 차라리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격이자 권리를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온다고 하면 뭐 굳이 말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호텔주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호텔 신라 튼튼하고 뭐 신흥 강자로 봤을 땐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면세점 쪽으로 또 전통적인 강자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네. 기업들도 좀 괜찮게 보이고요. 아까 조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하면 진짜로 돈 벌고 좋은 섹터가 저는 요새 맨날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로도 드러나요. 사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종목이 있는데 이제 검역은 안 하셔서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올해 1월 2일 날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거래 정지 먹으면서 시장이 이상하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몇 달 거래 정지 먹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종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봉으로 치면 양봉이에요, 이 회사는. 천몇백억 횡령을 당하고 이랬는데도 주가는 작년 이맘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그 임플란트 그 시장 관련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이게 도매로 계약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식으로 최근에 VBP라고 하는 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았지만 오스템이 24%, 겐팀이 20% 정도의 그 오더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황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화장품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마스크 벗고 그러면 이 피부 관리 쪽 관련해 가지고 피부 미용기기 쪽이 또 끝내줍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여섯 개 있는 회사들이 요새 주가가 다 신고가예요. 그런 모양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 관련된 미용기기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조금 더 숫자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 상반기의 화두가 리오프닝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봉쇄를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이 그 카지노 같은 데도 많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 리오프닝 주가 있어 갈 것 같아. 근데 뭐가 간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카지노가 간다고 해도 이게 파라다이스도 있고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GKL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강원랜드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게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 그 신장 기업이 좋아요. 주식도 신장 기업이 좋습니다. 신장 기업이 좋다. 예. 파라다이스는 전통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GKL은 정부 차원에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다가 이 코로나 난리통에 이제 지은 거예요. 여기 신장 기업입니까? 예, 제주 드림타워라고. 여기 지금 하얏트 호텔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카지노를 직접 경영하겠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카지노에 마카오 인사들 대부분을 다 데리고 왔어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뭐 정khách 고객 전문. 그러니까 중국의 VIP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인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도 뛰어서 뭐 홍콩 가고 지금 일본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이제 마카오 쪽을 중국 정부가 또 규제를 하니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 신화월드라고. 이게 원래 카지노 관련돼 가지고 제주 신화월드가 진짜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매출이 갑자기 막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0년도에는 횡령 사건도 일어나요. 맞아요. 네. 이게 중국 정부랑 지금 시진핑 정권이랑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대체 카지노가 필요한데 아마도 롯데관광개발이 되게 되면 신장 개업도 했으니까 주가 모멘텀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만 좀 하나 더 설명드리면 호텔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그 코로나 겪고 나서 호텔 조그만 중소형 호텔들 다 오피스텔로 바꿨거든요. 근데 중국이 강하게 몰려오게 되면 호텔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시장에서 잘 모르는 기업 중에 서부 T&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용산의 드래곤시티 보일 거예요.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가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면
이래저래 호텔 관련된 네. 기업들 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얘기하면 여행주 빠질 수 없는데 여행주들도 참 안 갔어요. 안 간 건가요? 지금은 많이 갔나요?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탐방 갔다 왔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저점 갔습니까? 대비해서 한 100%? 아, 그래요. 네, 두 그렇게 배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여행주들도 보면은 이제 강자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이 이제 거의 사멸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딜레마는 그 여행업이 보통 큰 수익을 내는 게 이제 단체 관광 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권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마진이 크질 않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단체 관광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상품 자체가 상당히 좀 줄고 자유여행이 굉장히 유행하기 하던 차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센티멘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자본 잠식도 있었고 증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한번 재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가 좀 보면 제가 여행업 쪽 예전에 이제 관계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초기 여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개인 소득 그러니까 1인당 뭐 GNP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2, 3만 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3만 불 넘어가게 되면 자유여행 쪽이 많이 커지게 되면서 패키지가 많이 위축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여행업 자체의 어떤 수익성이라는 게 예년만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리오프닝주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 흐름을 좀 타볼 필요가 있다 이렇고요. 2022년 키워드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 에너지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 큰 오르내림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2022년이. 네, 맞습니다. 뭐 2월 하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뭐 러시아에서 유럽 쪽을 향한 어떤 뭐 난방, 뭐 그때는 난방은 아니었지만 겨울이 끝나는 와중이었으니까 뭐 난방유 쪽도 그렇고 뭐 일반 가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이 좀 제한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뭐 미중 간 갈등 이슈도 좀 있었고 하면서 에너지 쪽 관련된 또 특히 농산물 또 뭐 원자재 이런 쪽에 대란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순간적으로 그 서부 텍사스 네. 중진류가 순간적으로 130불을 넘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반짝이었지만 네. 그게 아주 큰 효과를 좀 나타내면서 와 유가 그날 뭐 200불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좀 안정이 됐고 합니다만 뭐 그런 현상들이 보였던 게 올 상반기에 좀 특이했던 대표적인 뭐 키워드이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른 대체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또 같이 우죽순 시장에 막 회자가 되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특히나 우리 이제 봄쯤에 우리 정부가 새롭게 좀 탄생이 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이제 네. 회복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원전주들이 크게 또 요동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어요. 그 후보가 되시면서부터 한 1년 전부터 원전주가 올리기 시작해서 올 여름쯤에 거의 이제 피크를 쳤고 또 10몇 년만 거의 한 20년 만에 뭐 신규 수주를 좀 세하청이지만 받았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원전주의 명맥은 최근에 이제 폴란드라든가 뭐 사우디 이슈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조금 명맥은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 가동 중단됐던 한울 5호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가동이 되면서 관련되는 섹터의 움직임은 지금은 조금 이제 미지근한 정도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유럽에 가스가 모자라서 이번 겨울에는 유럽인들은 뭐 나무를 갖다가
뗄 것이다. 이래서 무슨 전기톱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별 얘기 다 나왔었는데 이건 좀 호들갑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가스관 차단하니까 LNG 그리고 조선업 관련 주들이 좀 뜨긴 떴는데 이게 계속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저는 조선업을 저한테 질문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주도주라고 하면 정말 2011년도에 주도주가 조선이었어요. 네.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곳에서 뭔가 한번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인디언 기우제죠. 언제 올라가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한 번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언젠가 한번 시세는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반짝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다, 침체로 간다 할 때 과연 조선업이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LNG 캐리어선이 올해 역대급으로 이제 발주가 나왔고 그걸 수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다. 그런데 앞으로 좀 이제 그게 피크아웃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주가 줄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내년은 그 탱커선 쪽 발주가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애를 먹었었던 해양 플랜트 쪽, 특히 이제 LNG 저장고와 관련되어 있는 FSRU라든지 이런 쪽의 수주 역시 발주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이제 2년 내에 20개 정도의 FSRU를 지금 렌트하기로 이미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결국엔 누군가가 발주를 내야지 그걸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탱커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지금 현재 163척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라막스라고 그래가지고 8만 톤에서 12만 톤 규모의 그 탱커선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향후 3년 후에는 이게 303척으로 늘어나는데 노후선박이 이게 3년 내에 인도될 게 90척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30년 된 선박이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것들이 언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처음 탱커선을 만들었을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든 것들이 기술력이 너무 처져가지고 이미 그 속도라든지 효율이 없는 건 물론이고 중국의 기술이 한 단계 올라섰다고 그래서 2013년에 만든 탱커선이 2003년에 만든 우리나라 탱커선보다 여전히 속도라든지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발주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다울 투자증권 그 애널리스트 전망에 의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얼마 전에 이제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을 또 낮춰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대급 고환율 상태에서 또 그 선가를 갖다 굉장히 비싸게 많이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도 좋아지는 게 확연히 보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업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목할 만한 섹터가 신재생에너지 섹터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뭐 정말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섹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가늠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이제 전쟁 터지면서 기름값 올라가고 뭐 LNG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뭐 결국 러시아가 안 주면은 미국에서 사다 써야 되는데 갖고 올 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배 발주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여름쯤에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태조 이방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장 기본에 있었던 재료는 전쟁이라는 게 가운데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걸로 촉발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과 필요한 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방산도 올라가고 조선도 올라가고 뭐 태양광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요. 결국은 지금 유가가 경기 침체라는 또 어떤 그 늪에 좀 빠지다 보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100불 언저리에 있던 유가가 지금 70불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뭐 달러가 그 유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신재생을 빨리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들다가도 유가가 또 안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신재생에 대해서 또 한번 재고해봐야지 또 이런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번 겨울 급한데 언제 신재생 만들어가지고 돌리냐 일단 석탄이라도 떼든가 아니면 나무라도 떼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리고 나서 보면 또 인류의 뭐 미래라든가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 돋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나갈 바에는 뭐 파리 기후협약의 기본에서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쪽을 열심히 구축을 하자라는 쪽으로 컨센서스는 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죠. 원자력이 들썩거렸었는데 네. 정권 바뀌고 그러면서 원자력 막 갈 것 같았는데 뭐 아주 뭐 잘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가 많이 빠졌죠. 네. 정권 바뀌면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기대감, 네. 또 플러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러시아발 또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천연가스 수요에 대한 우려감, 유럽도 원자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푸틴이 종전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전쟁이 완만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뭐 종전되고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분위기로 바뀐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동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물주기를 찾는 것이 맞다. 원자력은 뭐 정책 기대감은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은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방위 산업 증강 때문에 방산업체는 좀 활짝 웃은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뭐 아주 활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소외됐다가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맞고요. 더군다나 이제 성장이 좀 희소해지기 시작하고 소비 쪽이 위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 주도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유럽 전역이 이 방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방산업의 강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 미군에 대주고 있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지금 사실 재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대응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양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 가성비까지 앞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래 주요 방산 국가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 이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합작으로 해서 현지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한국 방산이 지금 8위권에 있는데 지금 사실 3위권까지는 지금 넘사벽이고요. 4위가 지금 중국이 4.6%인데 뭐 머지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4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된 걸 보면은 지금 역대급 수주가 나와가지고 22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대략 한 그 연말까지 해서 한 200억 달러에 근접하는 그 수주가 좀 나올 거다, 확보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주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가지로 뽑아서 오늘 경주마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2023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세 분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2023년에는 이 섹터, 이 종목은 꼭 눈여겨봐라.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올해 내내 떠들었는데 올해 안 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진짜 갈 것 같아서 계속 꾸준하게 로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뭐 이번에 CES 주요 주제기도 하고 삼성 로봇 나온다고 여름부터 군불댔는데 내일까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CES 때 좀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은 한번 역시 인력 배치의 어떤 대안으로서 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니까 요 중에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로봇주 중에서 저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인탑스라는 인탑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시기를 나눠서 이야기 드릴게요. 상반기는 당연히 오늘 뭐 이야기 많이 드린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보시고요. 하반기는 저랑 맥락이 같으세요.
인간의 대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AI라고 이야기하고 로봇이라고 이야기하죠. 광범위하게 이쪽과 관련된 종목에서 뭔가 자율주행도 여기 포함일 거고요. 답을 찾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눈여겨볼 종목 하나만. 이러실 수도 있는데 LG전자예요. LG전자.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요? 이쪽은 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업종은 풍력하고 바이오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풍력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리파워 EU라든지 IRA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바이오 섹터는 올해 눌렸던 부분들이 내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고르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렵게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내일은 그래도 산타랠리는 뭐 기왕에 물 건너 간 건데 그래도 2,300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